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형리 대하소설 토지, 책 맛보기 25번째입니다. 신분격차가 심한 그들은 부부가 되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제목으로 어린 상전 서희와 그녀의 시중을 들던 길상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만납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는 담담한 모습은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길상과 서희는 서로 상대를 위해 내조하거나 외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부부는 그저 서로를 신뢰할 뿐이고 자식은 그저 기쁨으로 돌볼 따름입니다. 능력과 기질대로 부모 자신을 담백하게 꽃피워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육아이며 신분격차 해소 비결이라는 것을 길상과 서희는 보여줍니다. 서희와 길상은 회령해서 거칠면서도 정직한 고백과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신분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어 혼인을 성사시켜야 할지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채로 용정으로 돌아오는 마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가 험한 계곡 아래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생과 사를 한순간에 넘나들어 본 그들은 생각의 전환을 한순간에 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삶은 언제든 마감될 수 있다는 생각 앞에서 신분의 격차는 더 이상 혼인의 장벽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어느새 환국이는 6살, 윤국이는 돌이 지났습니다. 환국이는 윤국이가 망가뜨린 장난감 말 때문에 속상합니다. 어머니, 오냐? 이거 보아요. 윤국이가 이 말을 납작하게 해놨어요. 바람이 다 빠진 게로구나. 네,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내가 바람을 넣어주마. 아닙니다. 나도 바람 넣을 줄 알아요. 하지만 구멍에 붙은 쇠붙이를 윤국이가 떼어버려서 바람을 넣을 수가 없는 거려. 윤국이는 뒤뚝뒤뚝 방안을 걸어다니며 종이를 찢어발기더니 경대 서랍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꺼내 방 안에 늘어놓는다. 망가졌구먼. 우리 윤국이가 기운이 센가 보지? 어째서 아기는 찢고 부숫고 그러지요? 아기는 다 그런단다. 한국이 너도 어릴 적에는 그랬지. 내가요? 그럼 윤국이는 나만큼 자란 뒤에 사랑에 가야겠네요. 어째서? 아버지 서책을 다 찢을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황구가 네, 어머니. 아기가 찢고 부식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그러는 거란다. 한국인은 다 컸으니까 이것은 종이이구나, 저거는 상자구나 하고 보기만 해도 알지만 아기는 모르지. 그러니까 찢어보고 부셔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리면 안 된단다. 알겠니? 네, 너 동생이 예쁘냐? 네,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하지만 윤국이가 상자 같은 것 꺼내려고 했으면 불쌍해요. 다칠까봐 겁도 나고요. 한 대 말해요. 어머니, 윤국이는 지가 꼭 하겠다고 하거든요. 내가 꺼내주는 거는 싫은가 봐요. 말끄러미 쳐다보다가 환국이는 싱긋이 웃는다. 서희도 미소 짓는다. 사랑스러운 것들 너희들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느님이 주셨지. 하느님. 정령 꿈은 아닐까? 황구가 윤구가 어서 자라라. 어서 어서. 윤국이는 한참을 놀다가 실증이 났는지 엄마 엄마 하며 서희 무릎에 기어오른다. 고개를 갸웃하며 정답게 부른다. 젖을 달라는 것이다. 억지 웃음을 자꾸 웃는 것이 가여워 서희는 빈젖을 잠시만 빨리곤 한다.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환국이가 무릎을 민적거리며 다가온다. 어머니, 어머니 젖 먹고 컸지요? 저도 한번 만져봤으면. 다 큰 도련님이. 환국이는 얼굴을 붉히며 마루로 뛰어나간다. 어쩌면 길상과 서희가 서로에게 끌렸던 것은 그들의 무의식이 후세를 고려하도록 부추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길상은 서희가 낳는 자신의 핏줄을 은연중 소망했을 수 있고 서희 역시 길상의 유전자라면 최참판댁을 이어갈 후손으로 손색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길상의 소망과 서희의 확신은 적중한 듯합니다. 모두 환국이는 아버지 길상을 닮았다고들 한다. 환국의 성질은 느긋하였고 인정이 많았다. 서희가 어쩌다 하인을 나무라는 그런 광경과 마주치면은 못 들은 척 안 본 척 조용히 혼자 장난질 하고 논다. 한참을 놀다가 슬그머니 꾸중들은 하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고는 공연히 업어달라든가 아니면 종이배를 만들어달라든가 해서 위로하곤 했다. 아이의 눈은 샛별같이 반짝였다. 환국이는 새를 좋아하고 고양이 강아지를 좋아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아이를 사랑했으며 기쁨의 대상이었고 그럼에도 이 어린 것을 경의 없이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환국이에 비하여 둘째 윤국이는 성정이 강한 편이었고 예민했으며 아무에게나 더분다분 가질 않았다. 욕구가 거절되면 매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해서 둘째는 어머니를 닮았나 보다 고들 한다. 환국과 윤국을 낳고 돌보는 시기는 길상과 서희의 신혼 시절과 일치합니다. 그들에게 신혼은 각자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시기입니다. 그들의 신분 격차는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쉬웠으니 서희는 길상의 고통을 알고 길상은 서희의 상처를 압니다.
서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서로를 연민하느라 또 존중하느라 절절합니다. 밖으로 대놓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챙겨줄 수는 없더라도 말입니다. 종놈 계집이 될 최서희라고 했겠다. 그것도 내 편에서 애걸복걸한 혼인이라면 나는 그 종을 최서희의 머리칼 하나 안 다치고 최서희 윗자리에 앉힐 테다. 하인하고 혼인을 했다 해서 최서희가 아닌 거는 아니야. 이곳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나를 바라본다. 고향 사람들은 힐난의 표정으로 내 얼굴을 외면한다. 그러나 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야. 나는 손상당하지 않어. 나는 지키는 게야. 최서희의 권위를. 결혼 후 길상은 고독했다. 고독한 부부, 고독한 결혼이었다. 사랑하면서 살을 저미듯 짙은 애정이면서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던 혜기씨. 최서희가 지금 길상에게는 쓸쓸한 아내다. 피차가 다 쓸쓸하고 공허하다. 역설이며 이율배반이다. 서희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 나도 그렇다. 면전에서 웃고 굽실거리는 얼굴들이 돌아서면 퇴해 하고 침 뱉어가며 하인놈 푼수에 개구리 올챙이쩍 모르더라고. 거들먹거리는 꼴 눈꼴 씌어 못 보겠다. 고작 한다는 말이 그 말일 터인데 서희라고 예외일 수 있는가. 무시선 속에 상처받기는 마찬가지다. 그 상처를 서로 감추고 못 본 척한다. 왜 드러내 보이고 만져주고 하질 못하는가. 사실 길상은 혼인하자마자부터 넓은 만주 벌판을 향한 탈주를 모색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얼빈을 자주 들락거리며 독립지사들과 교분을 쌓습니다. 어쩌면 독립운동은 길상에게 신분 세탁을 위한 수단이 되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길상의 무의식이 후세를 위해 서희와의 혼인을 추동한 것이라면 독립운동 역시 무의식이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독립지사가 된다는 것은 신분 격차를 해소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길상은 독립운동가라는 비단옷을 걸친 선두주자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뼈아프게 내 나라를 사랑하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열심히 목숨을 내걸고서 일하는데 저도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육친같이 제 피같이 그렇게 조국이란 것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길상은 절에서 자란 자신의 신분이 가져다준 그 지독한 질곡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알기에 곡물무역 길서상의 임자라는 신분에만 머물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에 매달려 돈만 헤아리고 돈만 벌고 돈만 쌓아가는 잠사치 신분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길상에 잠재된 무의식은 독립자금만 되어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타진해보라고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길상은 가족 곁을 지킬 것인가, 나라 독립에 앞장설 것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양반도 아니요. 상민도 될 수 없었던 김길상. 남편도 하인도 될 수 없었던 김길상. 부자도 빈자도 될 수 없었던 김길상. 애국자도 반역자도 될 수 없었던 왜 김길상은 허공에 떠버렸는가. 그것은 서희의 가진 것과 서희 소망의 무게 탓이다. 그러면은 서희를 떠나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 나는 털모자를 깊숙이 쓴 연해주 사내들을 잊어버리는 거다. 주판을 튕겨가며 자금이나 대어주면서. 그렇지만 갈등을 끝내고 행동으로 직접 독립운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 도래합니다. 서희가 조중구를 응징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거의 마무리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 땅의 서희의 재물이 마침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희가 조선 땅에서 양반가 지주로서의 권위를 획득해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길상은 자신의 설 자리가 처자식 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을 수 있습니다. 망해라, 망해라 최서희. 그러면 너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환국이 윤국이 애비가 된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고향에는 옛날과 다름없는 엄청난 땅이 최서희를 기다리고 있어. 서희가 조선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동안 길상 역시 자신이 마음을 주고 있는 독립운동 분야에서 인연이 생겨나고 관계는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환국이가 6살이 되자 두 사람은 별거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맞습니다. 이제 서희는 남쪽 조선 땅으로 길상은 북쪽 하얼빈으로 향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는 갈라지고 멀어져야 합니다. 서희는 자식을 위해 최참 판댁 가문을 일으키고 길상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는 것으로 아이들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자 합니다. 길상은 신새벽에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서희의 얼굴이여 환국이와 윤국이의 얼굴이다. 아이들을 유모 저지 아닌 제 저주로 기르는 서희. 그 끈질긴 종족 보존 본능에 길상은 넌더리를 칠 때가 있다. 당연하지 당연해. 천의 고아가 제 핏줄을 보았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내 핏줄. 세상에 나서 처음 보는 핏줄이다. 소중하기론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 서희는 조선 땅으로 돌아가겠지. 돌아갈 거야. 그렇지만 내가 왜 거길 가나? 못하러 돌아가나? 서희에게는 모든 일이 뜻대로 어김없이 된 것이 사실이다. 강남으로 가는 제비처럼 자식 둘을 앞세우고 날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일이 허한가? 그 까닭을 서희가 왜 모르겠는가? 과연 길상은 처자와 더불어 조선으로 돌아갈 것인가? 두 자식의 끈질긴 핏줄을 설마 외면하랴 했으나 대단히 자신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 나는 가야 해. 그이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나는 돌아간다. 이제 내 원한은 그이의 원한이 아니며 그이의 돌아갈 이유가 아닌 것도 안다. 내 원한이 왜 그이 원한이 아닌가? 그건 남이니까 내 혈육이 아니니까. 그즈음 길상은 북쪽의 바람소리, 말발굽소리, 그리고 숨막히는 벌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만난 독립지사에게 드디어 독립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힙니다. 서희가 조선 땅으로 떠나기 전에 길상이 먼저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조선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은 곧 만주 땅을 누비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사표명입니다. 가문이 내게 무슨 상관이겠소? 내가 가문에 장가든 것도 아니겠고 내가 의병인가 뭔가 산으로 들어갔었던 일 아시지요? 그런 행적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최참반대 가문을 다시 세우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겠소? 이후 길상은 하얼빈을 더 자주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길상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먼저 감지한 이가 있었으니 환국입니다. 환국이는 반대 방향으로 갈라져서 멀어지려는 부모 사이를 이어주려고 나섭니다. 길상은 툇마루에 묵은 책들을 꺼내어 거풍도 할 겸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부르며 환국이가 쫓아온다. 아버지, 뭐냐? 이 책 뭐 하려고 내와요? 거풍하는 거야. 거풍이 뭐지요? 오래 놔두면 습기가 차서 책이 썩거든. 그래 말리는 거야. 아, 그런데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 아니지요? 그렇다니까. 아버지, 그때 말이지요. 그때 아버지가 하얼빈 가셨을 때 나 어머니 방에서 잤어요. 좋았겠구나. 어머니 옆에서 잤나? 아니, 난 윤국이 손잡고 잤어요. 왜? 어머니는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울었어요. 길상의 낯빛이 변한다. 길상이 하얼빈으로 떠날 때마다 이젠 안 돌아올지 모른다 생각한 서희의 심중을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을 집안 식구들은 눈치채지 못하였으나 아이가 느낀 것이다. 아이는 어미 기분에 대해서 민감하다. 아이의 심장과 어미의 심장이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아이는 눈으로,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공기로, 피부로 느낀다. 아이는 툇마루에 두 손을 짚고 팔짝팔짝 뛰며 아버지를 또 불러본다. 아버지, 또 왜 그러느냐? 뒷숲에서 새가 알을 깠어요. 그 알 집어내면 못 쓴다. 네, 알아요. 빨리 알 까서 새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환국이한테 꾀꼬리 새끼 얘기를 했던가? 네, 하는데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길상은 아차 싶었다. 그때 꾀꼬리 새끼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일이 생각났다. 처음 아이는 대단히 흥미있게 그 얘기를 들었으나 나중에는 기분을 상해했던 것이다. 왜 엄마가 새끼를 두고 갔을까요? 두고 안 갔음 새낀 죽지 않았을 텐데 밤새 울고서 목이 아프진 않았을까? 눈에 눈물이 글썽했었다. 환국이가 부모 사이를 연결시키고 싶어서 나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길상과 서희는 이별할 준비를 합니다. 길상이는 어떤 손님과 사랑해서 자고 일어난 뒷날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하얼빈으로 떠나고 말았을 때 서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혼자서 실컷 웁니다. 서희는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 앞에서 아버지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듯합니다. 서희는 두 아이를 만주 땅에서 키울 수 없다는 어미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나서 울음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서희는 실컷 울고 난 뒤 냉정해지니까 왜 울고 왜 그토록 노하였는지 어처구니 없는 자신이 깨달아진다. 그것이 길상의 평소 생활이거니 인정하니까 안정을 찾게 된다. 서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불러들여 놀아준다. 더욱 자상하게 깊은 애정을 기울이며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열중한다. 기운 내 서희야. 이제 내게는 최참판댁을 일으키고 원수들을 치는 목적만은 아니다. 내 아이들, 내 귀여운 것들을 풍요한 토양에 심어야 하는 거야. 내 귀여운 것들 너희들을 말기에 달고서 만주 땅을 헤맬 순 없다. 아이들한테 아비가 있어야 하고 아비한테도 아이들은 있어야 한다. 어느 편을 위해서도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랑이다. 길상은 드디어 서희에게 작별을 고하려고 합니다. 온종일 사랑에 들어박혀 있던 길상이 해질 무렵 서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강가 횟집에 회 먹으러 갑시다. 술집에 어떻게 아니 됩니다. 남편하고 함께 가는데 누가 뭐라겠소. 마침 봄도 끝나가려 하는데 달밤에 강물도 볼 겸. 서희는 연보라의 잠이사 찌마저고리를 입고 길상을 따라 나섰다. 길상은 날아온 회접시를 서희 쪽으로 밀어주며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별미여. 들어보시오. 서희는 형식적으로 조금 먹어보았다. 회맛을 즐길 그런 심정이 아니다. 길상의 입에서 나올 말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마음으로 아우성을 친다. 당신은 나를 따라가야 해. 두 아이 쪽으로 와야 해요. 우리를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이요. 여보, 우리 강가에 달 보러 나갑시다. 우리 걸어서 갑시다. 밤바람이 시원해서 좋지 않소? 길상은 다가서며 서희의 손을 잡는다. 서희는 당황하여 손을 뽑으려 했으나 누르는 힘은 컸다. 부부간이지만 집 밖에서 아니 내실 밖에서 살같이 닿았던 일은 처음이다. 오늘 밤엔 최참판댁 수녀. 최서희가 아니요? 내 아내야. 양반님 내 법도는 잊어버리시오. 강물 가까이 가서 길상은 서희의 팔을 잡아 끌듯하며 자기 옆에 앉힌다. 춥소?
아닙니다. 이제는 하실 말씀 들려주십시오. 기만이 그 양반 말이지요. 근본이 없는 김길상하고는 좀 달라서 그분의 피에는 양반의 피가 반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할머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어머님은 윤씨 부인이요. 그러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별당에 그 여자를 유인해 갔다 그 말씀이시오. 그것은 사랑이었어. 며칠 후에 길상은 떠났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용정촌에는 길서상회댁이 이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처분할 것은 모조리 처분하였고 옮겨야 할 것은 모조리 조선으로 실어내갔고 집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살풍경한 뜰에는 환국이가 윤국이를 데리고 놀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우리 이사 가는 거지요. 그렇단다. 아버지는 왜 안 오셔요? 공할아버지도 모르세요? 왜 모릅니까? 아버님께선 볼일 보시고 오시지요. 황구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서희도 얼굴에 미소를 띠며 거들었는데 환국이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다. 아버지는 윤국이도 보고 싶지 않으실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윤국이는 그림책을 펼쳐놓고 그림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호랑이, 코끼리, 멍멍 야옹하며 귀엽게 혼자 놀고 있었다. 떠나는 날의 하늘은 쾌청하였다. 그런데 환국이가 안방 다락 속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 서희는 하마 소리를 지르며 울 기세다. 환국이는 두 무릎을 세우고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시면 함께 가겠어요. 아버지만 내버려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서희의 눈알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마음으로 마구 소리친다. 오냐, 나 당신 용서하지 않을 테요. 저 어린 것 가슴을 멍들인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테요. 결코, 결코. 서희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다. 황구가 안 간단 말입니다. 안 가요. 그러면 너는 아버지하고 살겠느냐? 어머니랑 윤국이는 내버려 두고서? 아버지랑 함께 갈 테예요. 아무리 달래도 환국이는 꼼짝하질 않는다. 결국 서희는 목 놓아 울고 말았다. 그러나 환국이는 울지 않는다. 울면은 지는 거라 생각한 모양이다. 서희는 흐느껴 울며 말했다. 마차를 타고서 또 강을 넘을 때는 배를 타고 그 다음 또 기차도 타고 그러는 동안 윤국이는 어떡하니? 그럴 때는 형님이 손을 꼭 잡아주어야지. 안 그러느냐? 윤국이 말이 나오면서 환국의 표정이 달라진다. 아버지가 안 계실수록 너는 아버지 대신 윤국이를 돌봐야지. 형님이 그러면 어떡하니? 안 그러냐? 윤국이가 형님을 찾아서 자꾸 울면은 어떡하지? 안 그러냐? 입을 비죽거리는 환국이는 벼랑간 엉엉하고 소리를 내지르며 울어젖힌다. 아버지는 뒤따라 꼭 오실 거야.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아이를 끌어안는다. 서희는 눈물을 쏟으며 또 마음속으로 소리친다. 결코 용서 안 할게요. 당신을 용서치 않을게요. 마차 속에서 환국이는 내내 울었다. 서희도 울었다. 그런데 그토록 용서하지 않으리라던 다짐은 서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환국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서희 마음은 풀어지고 맙니다. 그것도 뜨거운 마음이 되어 말입니다. 공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환국이가 동급생 순철이를 돌멩이로 내리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에까지 쳐들어온 순철이 어머니를 따라 서희는 병원으로 바삐 향합니다. 도착하고 보니 상처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순철아, 황국이가 너를 왜 때렸지? 덮어놓고 때리더냐? 아니요. 이 아버지는 종이라 했더니 그랬었구나. 말한 대로 들려주어. 고마워. 그랬다면 황국이 잘못한 거는 없구나. 너의 잘못이야. 왜냐하면 황국이 아버님은 종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나라 위에 몸바친 분이었단다. 순철이의 손을 잡아주고 미소 지으며 서희는 돌아섰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서희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나왔다. 여보, 당신이 그곳에 남은 뜻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장하지 않아요. 당신 아들 황국이가. 찬바람 속에 서서 서희는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 서희는 길상과 혼이 나기 전에 회룡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길상의 과부장과 소문이 진상을 파악하러 회룡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차가 뒤집혔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길상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길상은 눈이 쌓인 언덕 아래서 망가진 인형처럼 기절한 서희를 안고 미친 듯이 입김을 불어넣던 그때 얼굴과 입술의 감촉을 기억할 수가 없다. 신락 같은 숨결을 뽑아내는 서희를 솜두루마기를 벗어 쌓안고 언덕 위로 올라온 일, 그곳에서 심리를 걸어 마을에 당도한 일, 마차를 빌려 회령 병원까지 달려온 일, 그 밖의 일을 기억할 수가 없다. 마차 바퀴가 눈앞에서 암울함을 선회하고 있을 뿐 다른 죽음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다. 눈발 위에 붉은 선혈들이 망막 속에 남아있을 뿐. 서희가 다리가 부러진 혼수 상태로 입원하는 바람에 이틀 밤낮을 꼬박 길상이는 서희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서희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길상은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야? 병원입니다. 병원? 용정서 오실 때 병원 가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된 것이 뭡니까? 반가워서 가슴이 뭉클한데 길상은 화난 소리로 오금을 박는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길상이 네가 왜 걱정이지? 누구 훈계하는 게야?
왜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 원인과 결과가 한꺼번에 상기되자 서희 얼굴에 도끼가 피어난다. 귀찮아서 그렇지요. 그럼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귀찮아도 별 도리가 있습니까? 가버릴 수 없지요. 누구 놀리는 게야? 서희는 휙 돌아누우려다 꼼짝 않는 한쪽 다리 군데군데 입은 타박상에 맹렬한 통증 때문에 신음한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갑갑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는 뼈는 부러졌지만 잘못될 염려는 없답니다. 듣기 싫어. 더 이상 짓거리면 여기서 뛰어내릴 테야. 병신이 되면 어떻다는 게지? 상관 말어. 서희는 서름이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차오르는 눈치다. 길상의 마음을 모를 리 없다. 기뻐서 안도해서 그러는 것을. 이까지 다리 하나 부러지면 어때? 눈이나 깜짝할 줄 알아? 서희의 노여움은 어쩌면 입술 위에 닿은 길상의 입김, 그 기억이 부끄러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서희는 그새 잠이 깊이 든 것 같다. 가까이 다가서서 서희 쪽으로 몸을 기울인 길상은 숨소리를 듣는다. 다물린 엷은 입술에서 채취가 풍겨 나온다. 입술이 서희 얼굴 가까이 볼에 닿는다. 마약같이 괴로운 환희가 심장을 친다. 급기야는 경류가 된다. 물보라가 된다. 경류를 휘어잡으며 길상은 물러선다. 물러서는 순간 끈질기고 집요했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길상은 느낀다. 거칠고 힘찬 여성이 드디어 춤을 추는 것이다. 길상은 서희를 사랑하던 시절에 힘껏 고뇌하고 힘껏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운동 일선에 나선 이후에도 길상은 힘이 넘쳐 보입니다. 한복이가 만났던 독립지사 길상의 모습을 남기면서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한마디로 그에게서 넘쳐나는 것은 힘이었다.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길상은 밝게 웃었다. 웃음은 화려했다. 햇빛 아래 보는 그의 얼굴이 만주 벌판의 바람과 눈에 거칠 대로 거칠어진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복은 그러한 길상의 모습에 다정한 것을 느낀다. 지금까지 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맛보기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